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 선생님은, 유인이 아시아 태평양 담당, 한국 담당이신가요? 네. 예, 스웨덴, 전문가시고, 대단한 실천가, 활동가이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날씨가 이런 날은 좀 저도 가끔 내가 스톡홀름에 있는지 헬싱키에 있는지 파리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날씨에 민감한데 오늘따라 이런 날씨에 삼인주의 얘기를 하게 돼서 정말 저로서는 오히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유니가 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 약자가 그 뜻이 유니는 뭐지? 유니언 네트워크 인터내셔널이라 해가지고 굳이 한국말로 풀려면 뭐 국제 화이트 칼라 산업별 노조. 네, 지금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국제 산업별 노조 중에 가장 대규모입니다. 네. 가장 최대의 산별이고 한국에는 뭐 금융노조나 또 사무금융, 뭐 언론노조, 뭐 보건의료 노조, 뭐 여러 가지 그 섹터에 그 화이트 칼라들이 한 35만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에만. 네, 한국에만. 네. 네, 전 세계적으로는 한 1,500명이 네. 가입되어 있고. 그러면 그게 그 국제 노동기구 산하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국제노동기구는 독자적으로? 아시다시피 노사정 그 세팅이고요. 네. 우리는 거기서 독립되지만 협력적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아일루다 여러 가지 뭐 노동 폴리시라든가 사회 정책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압력도 가하고 의견도 내고 있고 또 같이 아일루하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 이슈 파이팅 하기 위한 아주 국제적인 뭐 회의라든가 네. 정책적 협의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최 선생님도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래에, 복지국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그 분야에서 네. 또 여러 이제 정당이나 뭐 이런 데서, 복지에 대한 이 담론이나 이야기 또 뭐 공약 이런 것들이 무성한데, 그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이게 제가 너무 그 교만하고 자만적인 대답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업 중에 99년부터 네. 그 스웨덴의 3인당 산하의 올루팔메 인터내셔널 센터의 그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이미 한국 사회의 그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고민을 풀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해왔었습니다. 또 저희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노조 간부들이나 많은 그 어피니언 리더들, 예를 들면 뭐 학자들이나 또 방송 쪽에 계시는 언론인들이라든가 또 정당의 정책 위반자들이라든가 뭐 NGO 리더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미 한 10년 전부터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웨덴의 사회복지 정책과 노동정책, 경제정책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 이후에 뭐 책들도 많이 내시고 강연들도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서 이제 복지국가로 가겠다는 얘기를 해준 덕분이라고 보고 네. 또 하나는 사실 이제 뭐 한국의 정당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 목적이 어떤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거기 때문에 유권자들 마음을 헤아린 거죠. 사회 양극화가 더 이상은 이제 한계 왔다고 보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한테 복지를 달라라는 그런 갈구가 네. 높아지니까 당연히 정치가들이나 정당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복지 문제를 서로 이제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현상은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 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의 그런 양극화에 대한 불만, 네. 또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정치가라든지 지식인이나 네. 또 NGO 활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읽어냈다는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가들이 읽기 전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삼인주의 쪽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하시고 확대하려고 했던 그런 저변에 많은 학자들이나 NGO 리더들이나 이런 뜻 있는 분들이 그동안 많은 씨앗을 뿌렸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이제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국민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서양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적 요구하고 결합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복지 국가론이라든지 복지 담론들을 보면은
그 유형이 좀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북유럽형 복지국가를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뭐 스웨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유럽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이제 호감을 갖고 뭐 선망하고 이제 네. 이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북유럽에 대해서 아주 그 스웨덴 뭐 전문가시고 잘 아시고 전문가는 하니까 아니고요. 예, 이참에 제가 이제 네. 그 여쭤보고 싶은데 네. 도대체 뭐가 그 이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 그 복지국가의 그 이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99년부터 거의 매년 몇 차례씩 걸쳐서 스웨덴을 방문을 하고 또 여러 그 유럽에 많은 사람들 만나고 하는데 이게 좀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저는 거길 가면 이렇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네. 그 시내를 걷든 뭐 어떤 건물을 보건 식당에 들어가건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편안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삶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고 사실은 기후나 이런 것도 훨씬 우리보다는 그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 국가 시스템에서 뭔가 그 사람들한테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그 깔려있는 그 사회복지가 그 사람이나 그 사회로 하여금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저 같은 이방인도 갈수록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가지고 뭐 어떤 것이 그렇게 스웨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지 네. 그 예를 한 가지 정도만.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여성이고 또 여성 노동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 여성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스웨덴에서 여성들이 가장 사회복지의 수혜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왜냐하면 여성은 이제 결혼해서 출산을 앞두고 아이들 양육하는 순간에서부터 생을 마감하는 그런 전생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출산휴가, 그 다음에 아이를 기르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차일드케어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아동수당도 잘 돼 있고, 또 이제 출산 후에 직장에 나갔을 때도 차별받지 않고 다시 돌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또 여성들도 그렇지만은. 잠깐만요. 근데 그런 시스템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도입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만. 뭐가 어떻게 다른 거죠? 예,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출산 휴가라는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있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라든가 또 그 휴가 중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어떤 그런 지원 부분들이 비교가 안 되죠. 거기는 자기가 출산 휴가 중에 자기 봉급의 보통 한 거의 그 100% 가까이를 받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남편과 같이 번갈아서 출산휴가를 쓸 수 있거든요. 여튼 그 아이들 몇 달을 최소한 지금 되지 많다 해가지고 3개월은 반드시 남성들이 휴가를 쓰게끔 지금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네. 스웨덴 같은 경우. 남자들이 애를 봐야 된다. 네. 특히 저는 그래서 여성들이 편안한 나라, 여성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 할 수 있는 나라, 경제적으로 자기가 경제력이 있다는 거를 증명하고 확신하면서 여성들이 의식적으로도 자기가 독립할 수 있고 어떤 사회나 아니면 어떤 한 남편이나 어떤 이 가족의 자기 모든 것이 너무 종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면에서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네.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뭐 노동자들의 어떤 이 근로 조건이나 뭐 고용 안정성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가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한 50%가 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네. 스웨덴은 뭐 아무리 신자유주의가 확대되고 뭐 금융위기가 와서 여러 가지 텀블다운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대부분 그 분부를 다르긴 하지만 보통 10 내지 15%를 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어떤 임금적 차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자기 시간 일한 만큼 정규직하고 거의 같게 그런 경제적 소득을 가져가기 때문에
예. 우리의 비정규직의 삶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 한때 스웨덴 3인당이 그 완전 고용을 추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스웨덴에서 렌하고 마이드너 두 분이 만들어냈던 그 렌 마이드너 모델 속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바로 완전 고용이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제1차 대전을 거치면서 스웨덴은 그 세계대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어떤 전쟁 특수를 누렸었고요. 그때 많은 그 노동시장에 여성들이 진출했었습니다. 근데 전후에 이제 각 유럽국이 재건하고 부흥을 하면서 그 많은 그 여성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고 하니까 네. 진출했던 여성들을 계속 노동시장에 남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경제 파이를 높이는 크게 하는 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당시 엘로의 경제학자인 이 두 분이 만들어냈던 그것이 바로 완전 엘로면은 노총, 네. 스웨덴 노총을 블루칼라 얘기하는 노총이죠. 네. 네. 근데 그 완전 고용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느 나라건 간에 완전 고용에 대한 그 어떤 그 명시적 목표는 다 가질 겁니다. 노동계는 전부나. 네. 그리고 아마 정부도 그럴 거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지금 완전 고용을 달하고 있지는 못하죠. 근데 그 완전 고용에 빠져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적정 노동시장 정책이라든가 네. 실업과 관련된 훈련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현재 실업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실업률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한 4%, 3%라고 2년 전에 예. 봤을 때 예. 3, 4%라고 해서 자기네는 그걸 거의 무시해도 되는 정도의 보통 유럽 국가를 봤을 때 3, 4%의 실업률은 거의 그 예. 사람들은 완전 고용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완전 고용 정책이 성공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저는 기본적인 줄기에서는 계속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조에서는. 예. 기조에서는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전 고용을 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만큼 노동계가 임금 인상에 대한 자제를 해주고, 또 그걸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올 수 있는 폐해를 막게 해주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스웨덴 노동자들이 제조하는 그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조건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기조는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죠. 예, 저는 그건 몰랐는데요. 네. 3, 4% 실업률 정도는 안정고용이다. 네. 근데 미국이 1980년대, 90년대에 아마 실업률이 3% 안팎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네. 그건 완전고용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3, 4%의 의미하고 스웨덴의 3, 4%는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은 노동시간 자체가 미국하고 다르게 굉장히 짧고요. 보통 37시간에 38시간이고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의 3, 4%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투잡을 갖는 거죠. 투잡을 가해서 저임금을 네. 두 가지를 갖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갖는 그 의미가 많이 다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